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뭐 역시 국회 소식부터 가볼까요? 예. 여야의 대치가 좀 더 격렬해지고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난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중심으로 단독 선출하게 했었던 것 이거를 이제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효 확인을 위해서 108명 의원 전원의 명의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여당이 일종의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말이 좋아서 국회 보이콧이지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적으로 국민과 국회를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건설 노동자를 싸잡아서 건폭이라고 매도를 했는데 이 같은 논리라면 여당은 국회 폭력 세력인 건폭인가 이렇게 또 되묻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 내에서도 권한쟁의 심판 국폭인가? 국폭인가라고 비판했다는 거고요. 여당 내에서도 이 권한쟁의 심판을 둘러싸고는 카드가 별로 없어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국회원 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이고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당 내에 좀 쓴소리를 낸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헌정사상 첫 반쪽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도 부담이 클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사실 국회 내에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대체로 뭐 대부분의 경우에 국회에서 해결할 사안이라는 식으로 이제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헌재에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다뤄진 적 자체가 별로 없는 대부분 이제 각하 처리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법률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이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애초에 지금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시간 끌기 차원에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쟁의 심판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간에 이제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몇 개월 동안 사실상 국회를 공전시키겠다는 거냐라는 질문에 이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을 카드를 내세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일단 시간을 좀 벌어보자. 뭐 이런 전략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게 시간을 버는 효과도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움직임을 통해서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방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이제 방송 3법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원래 같으면 이제 각 법안들은 법안 심사 소위에서 별도로 이제 그 논의를 하고 그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전체 회의로 올라오고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 이번에는 법안 심사 소위를 따로 구성을 안 하고 곧바로 전체 회의에 최민희 위원장이 상정을 해가지고 개의하고 나서 1시간 만에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속전속결이군요.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거고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속도전을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제 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민주당이 이제 의사 진행을 하게 될 거로 좀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 전략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국회처럼 우물쭈물하거나 끌려다니지 않겠다. 표를 얻은 만큼 그 권한을 행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의지,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미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그 청문회까지 개최하기로 의결을 한 법사위원회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도 속도가 곧 총선 민심이다라는 점을 이제 오늘 또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어떤 민주당이 중요시하는 법들, 방송법만이 아니고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등등도 비슷한 모양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최상병 사건 관련한 청문회를 여는 것도 최상병 특검법으로 가기 위한 이제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청문회가 있고 나면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속도전을 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7월 19일이 또 최상병의 기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하는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이제 속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이제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 관련해서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혹은 이제 관련된 법안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법사위원회나 방통위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는 좀 이례적으로 전례를 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 오늘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국회 원구성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한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원구성이 길어지면 8월까지 간 적도 있다라는 게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랬던 전례로 비교해 보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법안 관련된 청문회를 한 20여일 만에 이제 개최를 한 거거든요.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이전의 국회들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자체도 대단히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증인들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 입이 주목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랄까요. 어떤 명령을 했는지, 그다음에 임종섭 국방부 장관이랄까요. 이런 사람들이 직접 그 질문을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은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기본 전략이라는 게 일단 청문회 같은 그러니까 증인 채택을 해서 출석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청문회를 개최를 해서 이걸 이제 여론을 좀 조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강제력을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장치거든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한 번 이제 내용의 이제 어떤 정밀성을 좀 살펴보고 그 뒤에 법안 처리를 속도를 낸다. 이런 구상을 3단계 정도로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라서 첫 단계에서부터 이미 좀 속도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걸로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게 여의도의 대체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이 불러내놓고 별 알맹이 없는 어떤 문답이 오가면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준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민의힘도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체 특별위원회를 11개를 구성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상범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를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로펌으로 전략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이라고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이게 결국 이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안이다라고 좀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래는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민주당에 대한 이제 공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당 내에서도 매일 같은 얘기하는 거 별로 실속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의식해서인지 당분간은 매일 의원총회 여는 걸 중단을 하고 대신에 특별위원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민생 현장 행보랑 병행을 하겠다. 또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뭔가요, 그게? 상임위원회에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각각의 상임위원회에 대응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법사위원회에 대응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고 임의로 만든 건가요, 그냥? 이건 이제 당 내에서 당내 조직으로 이제 만든 거죠. 뭐 임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어쨌든 당 내에서는 의결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다만 법률상의 어떤 효력은 없는. 법률상의 어떤 뭔가를 이제 그 실제적인 어떤 효과를 발동시키기는 좀 어려운. 당내에서 의견을 모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여론 조성용인데 다만 이제 여당이다 보니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장관급이나 차관급의 주요 이제 정부 인사들을 불러서 거기서 이제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당 분위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월 말이면 전당대회를 열게 되는데 한 달여 남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계속해서 이제 친윤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현안입니다. 특히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훈 분위기다라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 기조를 흔들기 위해서 친윤계 입장에서는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두 명의 친윤계 의원, 예를 들면 이제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도 라디오 김혜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어대한 기조가 굳어지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항상 적극적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는 예. 것이다. 변화를 상정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예. 주장을 했고요. 친윤계로 새로 편입된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을 해서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일종의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굉장히 좀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윤계까지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치의 돌고 돌아서 이력의 출발은 예. 문재인 대표 시절에 민주당 영입 인사로 출발을 했었는데 돌고 돌아서 결국 이제 친윤계로 꼽히는 소위 말하는 신윤계, 새로운 친윤계다라는 인물로 꼽히는 상황입니다. 멀리 여행을 하는군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친윤계의 견제 움직임,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다른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게 또 이제 여의도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예. 워낙에 좀 총선 참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제 친윤계들의 움직임을 꼽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대표 후보들로 이제 본인들 친윤계가 직접 나서기가 좀 어려운 상황.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맞서서 당권 주자를 누구를 낼 것이냐. 예. 그래서 친윤계의 색채가 좀 옅은 당권 주자들 중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좀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이제 돌아가면서 내세우고 있는 예. 그런 양상인데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지금은 나경원 의원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 오늘 같은 어제도, 경우도 예, 어제도 그렇고요. 이제 예. 오늘도 문화일보에서 오늘 오후에 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과 가까운 걸로 알려진 인사를 인용을 해가지고 예. 최근 나 의원이 가까운 의원들에게 연락해서 당대표 출마 뜻을 밝히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출마를 전제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원내 당대표가 필요하다면서 출마 권유가 많았는데 고민을 끝낸 것으로 안다라고 사실상 이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고민을 끝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원내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이 직접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이걸 인용해서 예.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런 어떤 보도가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작 나경원 의원실에서 예. 거의 곧바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현재까지 나경원 의원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결정이 서는 대로 국민들께 알리겠다. 결정을 빨리 못해서 죄송하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달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나온 사실상 출마 기정사실화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이제 한 발을 뺐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직후에 나왔었던 이철규 의원과의 연대설, 나이 연대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반발했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 친윤계가 좀 다가오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 예. 친윤계가 나경원을 대안카드로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친윤계가 어제도 어떤 장성철 소장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친윤계가 돌아가면서 후보들한테 어대안 아니다. 그거 착시 현상이다. 네. 이렇게 설득을 하고 다닌다는 어떤 설이 있어요. 네네, 뭐 여론조사를 진행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네. 사실상 지금 여론조사는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를 믿는다면 네. 어대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 객관적 사실일 텐데 나와서 질 게 뻔하면 왜 나올까요? 만약에. 그래서 아마 예.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예. 뭐 초반만 하더라도 총선 끝난 직후만 하더라도 50대 50이고 하루에 몇 %씩 뭐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예. 본인 스스로 밝혔었는데 최근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좀 발을 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다시. 읽히는 상황이고 또 예.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친윤계 묻는 행동, 그러니까 친윤계와 함께하는 것 같은 행보는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예. CBS 한판 승부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파에 줄 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은 예. 개파에 줄 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정 개파하고 손잡고 가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예, 정치적 전략적으로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 대표에 당선이 되더라도 향후에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친윤계와 함께하는 걸로 보이면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예. 면들도 의식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당 대표에 출마할지 여부도 여전히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친윤계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 카드로 생각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예.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총선에서 이제 낙선하고 난 이후에는 공적인 발언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 전 장관 측에 대해서 이제 뉴시스 기자가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출마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나올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읽히는 지금 상황이고, 뭐 소장파로 꼽히는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출마가 좀 그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친 사람들을 개혁하는 게 제 정치적 소임이다. 그분들의 지원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 내에서 덩치로 보면 가장 큰 게 친윤계인데 지금 당권 주자들 중에서는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해야 될 것 왜냐하면 같습니다. 그쪽으로 분류돼서 별로 앞으로 정치 생활이 편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쟤네 편 이렇게 선언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어떤 친윤계가 가지고 있는 국민적 정서, 친윤계에 대한 국민적 정서 이런 걸 감안할 때 난 저쪽 편으로 같이 가겠어요 얘기하기가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 내에서는 친윤계가 정말 자기들이랑 친한 사람을 당대표로 뽑고 싶으면 누구 밀어달라고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할 만큼 당했잖아요, 옛날에. 그렇습니다. 김기현 후보랑 붙었었던 이제 38 전당대회 당시에도 이제 출마를 못하는 지경까지 몰렸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계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걸 믿어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박세리 선수죠. 기자회견 있죠?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국가대표였던 박세리 선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논란이 된 게 그 부친 박준철 씨와 관련해 가지고 아버지를 고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재단에서 이제 고소를 한 거긴 하지만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재산과 관련된 논란으로 번지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재단에서 고소했다는 것은 박세리 선수가 동의를 한 거겠죠, 당연히. 뭐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도 그렇고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부친의 채무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고 앞으로는 그 부분을 책임지고 싶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을 긋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빠 채무를 모두 변제했지만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다. 더 이상 어떤 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세리 선수 본인이 직접 한 발언 일부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시작을 했고 근데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계속 반대를 했고 그 부분에서는 아예 저도 그래서 아빠와 저 의견이 완전 달랐죠.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런저런 사업들을 벌리는 일에 찬성이 한 적이 없는데 결국 이제 그 부채를 책임지는 상황에 몰려갔다라는 얘기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박세리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단 있는 선수로 유명했는데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 역시 이제 가족과의 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세리 감독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네, 박세리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가족 문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측면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고소권을 이 부녀 갈등하고 별도로 봐야 되냐라고 이제 취재진이 질문을 했는데 전혀 무관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무슨 고소 자체를 본인이 먼저 의견을 냈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세리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비영리 법인인데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박준철 씨가 재단을 끌어들여서 이제 새만금 개발청으로부터 일종의 이제 사업권을 따내는데 이제 이용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단과 상의하지 않고 사문서 위조를 했다. 법인 도장 위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재단 입장에서는 뭐 고소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재단 이사장이 이제 박세리 감독의 어떤 의견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으로부터 이제 새만금 테마마을에 이제 국제 골프학교 개발 사업 참가할 거냐 참가 의향서에 이제 진위 확인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서야 이제 재단에서는 알게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박준철 씨는 재단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재단에서 어떤 역할이나 직책도 없고 앞으로도 함께할 일이 없다. 뭐 이 부분을 또 이제 재단의 변호사들은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논란이 된 게 대전에 소유하고 있는 이제 집이 경매로 나왔다.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세리 감독 같은 경우는 현재는 그게 이제 경매로 나와 있지 않고 법적으로 채무 변제를 하고 자신의 명의로 다 이제 집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 또 이 부분을 또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생 어떤 이런 업적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자꾸 사고를 치고 그 빚을 갚아주고 하다가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소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받았던 어떤 상금이라든지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돈들도 대부분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드렸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웬만하면 조용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채무를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나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 현재까지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판단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세리 감독은 그 선수 시절에도 보면은 이 경기할 때도 굉장히 큰 배포였던.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던 분이었는데 오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예, 굉장히 시달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 문제라는 게 뭐 누구한테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어떤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얘기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가족 얘기라고 할 수 가족 있겠는데요. 얘기죠.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이제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제 이혼 소송 관련해서 어제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오류가 있는 걸 이제 바로잡는 경정 작업을 했습니다. 이 경정 처리를 고리로 해가지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재판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 이거는 이제 가치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계산 실수가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도 어떤 오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결국 이제 SK그룹의 지주사인 SK 주식회사 이 주식을 어떻게 가치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랑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주장하는 걸로는 이 회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텔레콤 그 대한텔레콤의 지분을 본인은 최태원 회장의 그 선대 회장인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이제 상당 부분을 물려받은 것이고 그 지분이 현재 SK 주식회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다. 내가 나중에 사업하면서 주식의 어떤 성장에 기여한 바는 선대 회장의 기여분에 비해서 적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면 최태원 회장 쪽의 주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는 이 승계 상속형의 이 재벌인 거지 자수성가형 재벌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우리 회사가 이만큼 성장하고 주식 가치를 높게 판정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때 잘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다 물려준 것 덕분에 내가 이만큼 된 거다라는 주장이 되는 겁니다. 뭐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기묘한 주장인 건데 왜냐하면 그래야지 돈을 덜 줘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88년에 결혼한 이후에 이 부부가 함께 만드는 회사의 가치가 더 높아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